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초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올해 이혼한 돌싱녀예요. 아직 가족과 친한 사람들 외에는 제가 이혼한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이혼할 당시에는 정신이 너무 없었고 하고 난 후에는 굳이 나서서 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밝히지 않고 지내다 보니 사람들이 남편 안부를 물을 때마다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 말할 타이밍을 놓치니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번 해가 끝나기 전에 이혼 사실을 주변에 밝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혼했냐고 물어보면 있는 그대로의 이유를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저는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이혼 사유를 성격 차이라고 뻔한 이유를 대고 싶다가도요. 한편으론 전 남편과 전 시댁 널리 욕먹으라고 아주 속 시원히 밝히고 싶긴 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제 사연 먼저 들으시고 함께 판단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저희 이모가 외국에 살아서 운 좋게 몇 년 유학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자연스럽게 영어와 여행에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됐어요. 대학생 때는 통역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돈 모아서 여행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학비와 용돈, 여행 경비까지 혼자 해결하니까 부모님은 굉장히 뿌듯해하셨죠. 하지만 외동딸이 1살, 2살 점점 나이를 먹는데 싱글 라이프만 즐기니 부모님이 걱정 많이 했어요. 저는 외로움 느낄 새도 없이 혼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서 결혼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리고 워낙 제가 자유로운 영혼이라 절대 남들처럼 안정적인 결혼 같은 건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냥 혼자 노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만나고는 혼자 있는 시간보다 그 사람이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거구나 하며 전 제대로 콩깍지가 씌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둘이라면 혼자만의 자유가 좀 없어져도 괜찮겠다 싶어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부모님도 제가 비혼 생각을 고쳐먹으니까 너무 좋아하셨고요. 그런데 결혼 생활은 남편과 둘이 하는 게 아니라 시모까지 셋이 하는 거라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둘이 연애할 때는 남편이 마냥 멋져 보였는데 결혼 후 시모와 짝짝꿍하는 그 모습을 보니 정이 확 떨어지고 사람이 없어 보이더군요. 시모는 사사건건 부부 사이에 끼어드는 상식 바뀐 사람이었고 남편은 마마보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그 모자와 손절한 사연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할 때 장거리 여행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다들 해외로 신혼여행 가는데 저희는 국내도 못 갔어요. 남편과 제게 중요한 일정들이 있어서 결혼 1주년에 가자고 잠시 미뤄뒀었죠. 그래서인지 저희 부부는 결혼 후 첫 여름 휴가를 엄청 고대하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여행을 좋아하는 저인데 평생 함께할 동반자와 떠나는 여행은 생각만으로도 들뜨는 일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저와 같은 마음처럼 보였어요. 여보, 그럼 올 여름 휴가는 제주도로 가는 거지? 비행기 티켓 저렴할 때 얼른 사놓자. 제주도? 에이, 그러지 말고 우리 둘 처음 가는 여행인데 해외로 가는 건 어때? 해외? 어디 생각해둔 곳 있어? 뭐 난 여보랑 가면 어디든 다 좋아. 나보다는 당신이 여행 경험 많잖아. 어디 가고 싶은 곳 없어? 딱히 없는데. 국내도 난 괜찮아. 그럼 일본은 어때? 일본 뭐 가깝고 괜찮지. 근데 휴가 시즌에는 좀 덥기는 해. 그럼 나 일본 가고 싶어. 요새 제주도나 일본이나 경비 얼추 비슷하잖아. 그럼 우리 더 알아보지 말고 일본으로 가자. 우린 남들처럼 신혼여행도 못 갔잖아. 좀 더 생각 안 해보고? 더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제주도만큼 가깝고 비슷한 경비에 딱 좋네. 알겠어. 그럼 일본 어느 지역으로 갈지 정하고 티켓 사는 걸로 하자. 어디 갈지 지역은 당신이 알아서 골라. 난 당신만 믿고 떠날 거니까. 알았어. 저는 국내로 가도 상관없었는데 남편이 먼저 적극적으로 여름 휴가를 제주도보다는 일본으로 가고 싶다 했어요. 남편과 떠나는 첫 여행을 더 즐겁게 보내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퇴근하고 매일 밤마다 맛집 정보를 검색하고 관광지도 다 알아봤습니다. 여행 일정을 다 짜고 비행기 티켓도 비교적 저렴하게 예약했고요. 그런데 저희 부부의 휴가 계획을 알게 됐는지 어느 날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시모는 갑자기 제게 버럭하며 딴지를 걸더군요. 너네 여름 휴가를 일본으로 간다고? 아유, 이번 여름 엄청 덥다는데 네 남편 피곤하게 무슨 해외야. 국내에도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지 말고 제주도 가라. 어머님, 제가 아니라 남편이 일본 가고 싶대요. 저희 신혼여행도 못 갔으니까 국내 말고 해외로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너희 신혼여행은 1주년 때 가기로 했잖냐? 근데 뭘 또, 에이그, 그냥 제주도 가라니까. 네 남편 핑계 대지 말고. 아니, 핑계가 아니라요. 저는 국내 가도 상관없어요. 남편이 일본 가고 싶다 해서 이미 비행기 티켓이랑 숙소도 전부 다 예약해놓은걸요. 아직 한참 남았잖냐. 취소해도 수수료도 안 들 거다. 빨리 취소해. 네? 취소하라고. 아니 말이다. 아무리 휴가라지만 왜 거리도 먼 해외까지 가려 해? 보나마나 네가 가자고 먼저 나섰겠지. 내 아들 비행기 타고 내리고 하다가 진 다 빠져서 제대로 즐기지도 못할 거다. 어머님, 저희가 가는 지역은 제주도 가는 시간이랑 얼추 비슷해요. 그리고 제주도도 비행기 타고 내리고 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제가 욕심부려서 일본 가자고 한 거 아니에요. 너 진짜 왜 이렇게 시애미 말에 토를 달아? 어쨌든 일본이 더 돈이 많이 들 거 아니냐? 경비도 워낙 요새 제주도 물가가 비싸서 둘 다 비슷하고요. 됐다. 아유, 어떻게 가시집 와서 시애미한테 한마디를 안 지려 해? 내가 그냥 국내 가라면 그렇게 할 것이지. 어머님, 제가 여름 휴가를 어디 갈지 시댁에 꼭 허락받고 가야 하는 건가요? 뭐? 너 방금 뭐라고 했냐?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좀 안 돼서요. 남편이 일본 가고 싶다 해서 저는 일정 짜고 예매만 했을 뿐인데 계속 저한테 국내 가라고 윽박 지르시잖아요. 어머님이 남편한테 국내 가라고 직접 얘기하세요. 그럼 저도 일본 여행 취소하겠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내 말 들을지 네 말 들을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제가 더 이상 시모 눈치를 보지 않고 똑부러지게 제 할 말 다 하니까 시모는 코웃음 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저는 난데없이 전화 와서 말도 안 되는 트집 잡는 시모가 이해가 안 갔어요. 시모에게 싫은 소리 왕창 들었어도 사실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믿었던 남편놈이 제게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여름 휴가 말이야. 아무래도 일본은 아닌 것 같아. 피곤하고 돈도 많이 들고 국내로 가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제주도도 웬만한 해외 뺨치잖아. 일본 취소하고 가까운 제주도로 가자. 내가 제주도 가자고 했을 때 당신이 일본 가고 싶다며. 지금 어머님 말씀 듣고 이러는 거야? 그런 거라면 나 절대 싫어. 나 일본 꼭 갈 거야. 꼭 엄마 말을 듣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듣고 보니 엄마 말이 다 맞긴 하잖아. 고집 부리지 말고 취소해. 지금 당신 나 똥개 훈련 시키는 거야 뭐야? 아니 실컷 여행 스케줄 다 짜놓으니까 갑자기 가까워서 제주도로 변경하자고? 일본도 엄청 가까워. 내가 제주도 가자고 했을 때 네가 일본도 가까우니까 일본 가고 싶다며. 뭐? 고집 부리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똥꼬집 부리는 건 어머님이지. 그리고 너 내가 비행기 티켓 말고도 숙소랑 관광지 티켓까지 전부 예약한 거 뻔히 알잖아. 근데 어쩜 내 수고로움은 생각도 안 하고 그따위로 취소하라는 말만 하고 끝이야? 아니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 날짜 한참 남아서 수수료도 안 들고 돈 쓴 그대로 전부 다 환불받을 수 있잖아. 당신 도대체 뭐가 문제야? 왜 이렇게 당신답지 않게 심술을 부려? 취소하기 번거로우면 나한테 맡겨. 내가 다 취소해 놓을 테니까.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똥꼬집이 뭐야? 내일 낮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말대꾸한 것도 꼭 사과드려. 너야말로 나한테 미안하다 사과해. 양심 없게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은 없네. 진짜 웃긴다. 어머님보다 당신이 더 화나. 몰라. 난 이번 여름 휴가는 꼭 일본 갈 거야. 아, 이미 일본 가는 비행기 티켓은
내가 퇴근하면서 취소했단 말이야. 뭐? 무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비행기 티켓을 이미 취소를 했다고?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저는 일본으로 휴가를 못 가서 화난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시모의 말도 안 되는 참견도 짜증났지만 남편에게 제 고생과 성의를 무시당한 점이 저는 가장 서운하고 속상했습니다. 남편은 큰일 아닌 것처럼 시큰둥하게 행동하다가 제가 분노의 울음을 터뜨리자 놀라서 싹싹 빌며 사과하더군요. 당신 지금 울어? 아니, 일본이 그렇게나 가고 싶었어? 미안해, 몰랐지 난. 너 아직도 내가 일본 여행 못 가서 이러는 줄 알아? 내가 며칠 밤새서 처음으로 계획한 우리 여행이잖아. 어머님도 이해 안 되지만 난 네가 제일 짜증나. 몰라, 여름 휴가고 뭐고 다 취소야. 아이, 뭘 또 다 취소야. 울지 마. 내가 상의 없이 마음대로 취소해서 미안해. 근데 일본은 다음에 꼭 가고 이번엔 제주도 가면 되잖아. 내가 잘못했어. 그만 울자, 응? 이번엔 제주도 비싸고 좋은 호텔로 호캉스 가자. 아니, 휴가 각자 따로 보내. 나 당신이랑 아무것도 가고 싶지 않아. 휴가 정 가고 싶으면 당신은 당신 엄마랑 같이 가던지. 저는 미안하다는 남편의 말을 끝까지 무시하고 올 여름 휴가는 따로 보내자 했어요. 남편은 입이 대빨 나와서 알겠다 하더군요. 저는 결국 남편 빼고 친정 식구들이랑 함께 여름 휴가 계획을 새로 짰습니다. 끝까지 본인이 뭘 잘못한지 모르는 것 같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러고 시모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니 한껏 부드럽게 말하더군요. 너 그러게 내 말 듣지 그랬냐? 아이고, 이렇게 내 아들이 나밖에 몰라. 엄마 말이면 아주 꿈뻑 죽는다고. 이제 알겠니? 네네. 더 할 말은 없니? 없어요. 어머님, 저 수업 들어가 봐야 해요. 그래, 뭐 어쨌거나 너네 휴가 안 간다니까 내가 마음이 쓰여서 전화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그렇게 혼자가 된 기분을 느꼈어요. 차라리 제가 결혼을 안 했다면 이렇게까지 비참하지 않았을 텐데 결혼하고도 이런 느낌을 느끼는 게 맞나 싶었어요. 그러다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루빨리 마무리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틈틈이 통영일이랑 영어 강사하면서 평생 모은 돈을 그 아파트에 다 쏟아부었죠. 사실 명의만 제 명의였지 친정엄마랑 같이 돈을 보태서 산 아파트였습니다. 그 아파트에 바로 들어가서 살지는 않았고 세입자를 따로 구해서 월세를 받고 있었어요. 그땐 제가 결혼을 아예 안 할 거라 생각해서 아파트로 미리 제 노후를 준비한 거였죠. 나중에 거주할 아파트 값이 더 오르기 전에 친정엄마 도움까지 받아 무리해서 마련했어요. 그렇게 월세를 놓고 있다가 나중에 친정집에서 독립하면 혼자 그 아파트에서 살려고 했습니다. 엄마가 투자하신 돈은 당연히 불려서 돌려드리고요. 그런데 인생 참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고 비혼주의자였던 제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미 무리하게 아파트를 사서 현금 자산이 아예 없었는데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그 아파트를 친정엄마 명의로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제가 투자했던 것보다 조금 더 얹어서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아마 동네가 맞았으면 그 집을 고민도 없이 신혼집으로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아파트는 남편 회사와 한참 떨어진 동네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옮길 수도 없어서 저희는 결국 각자 반반 부담해서 새로운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랑 결혼 준비하면서 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할지 말지 꽤 오래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모가 제 명의로 된 아파트 있는 거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제게 그 아파트를 내놓으라며 탐내는 겁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제가 친정엄마한테 넘겨준 사실은 시모가 몰랐거든요. 물론 시모가 처음부터 대놓고 그 아파트를 탐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누이의 부탁을 들어준 거였어요. 새언니, 혹시 땡땡 아파트 아직 세놓고 있어요? 네, 왜요?
저 이번에 회사 발령 났는데 그 근처로 났거든요. 그래요? 어머, 그럼 시댁이랑 엄청 멀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오늘 집에서 출퇴근해보니까 아침엔 완전 교통지옥이더라고요. 아, 근데 또 집 알아보니까 그 동네 주변 집값이 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아, 그 동네가 이번에 갑자기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저 전세는 물론이고 월세도 보증금 때문에 엄두도 못 내겠어요. 저 그래서 말인데요. 새언니, 저 진짜 염치 없는 거 알지만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혹시 새언니 아파트에 세입자 아직 있어요? 이번에 세입자 계약 끝나긴 해요. 왜요? 부탁이 뭔데 그래요? 어머, 진짜요? 그럼 새언니, 그냥 저랑 계약하면 안 돼요?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나중에 은혜 꼭 잊지 않고 보답할게요. 네? 근데 저희 결혼 준비할 때 엄마 명의로 돌려드렸거든요. 이제 제 아파트가 아니라서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요? 새언니 정말 고마워요. 근데 새언니, 아시다시피 제가 아직은 사회초년생이라 모은 돈이 많이 없어요. 대신 월세는 시세보다 더 낼게요. 언니 친정에 말씀 좀 잘해주세요. 네, 일단 엄마랑 상의 먼저 해보고 아가씨한테 다시 연락 줄게요. 시누이는 처음부터 보증금을 좀 낮게 해줄 수 없냐고 제게 사정사정했습니다. 엄마는 시누이의 눈물 어린 부탁에 고민 조금 하다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조건을 모두 수락하셨어요. 보증금은 말도 안 되게 낮았어도 신우한테 월세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엄마는 가족끼리 돕는다 생각한다 하셨죠. 또 시누이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엄청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월세를 더 내겠다는 걸 친정엄마는 극구 거절하고 딱 시세대로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직접 나서서 결국 일을 전부 망치더라고요. 시모가 저희 부부 여름 휴가 못 가게끔 깽판 쳤었잖아요. 그런데 시모는 양심도 없는지 갑자기 제게 뜬금없는 제안을 했어요. 아니, 제안보다는 또 말도 안 되는 강요였죠. 예, 너희 이번 여름 휴가 같이 안 가기로 한 거 맞지? 네, 어머님. 어느 정도 본인 때문에 못 가게 된 것도 있는데 속 뒤집어지게 왜 또 휴가 얘기를 꺼내나 싶었어요. 내가 그때 베트남 여행을 가려고 해. 그러셨어요? 재밌게 다녀오세요. 너 보고는 해외 가지 말라 했잖냐. 내가 막상 가려니까 나도 사람인지라 양심에 찔려서 미리 말하는 거야. 아, 그건 이미 지난 일이니까 저희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다녀오세요. 아니지. 이대로 가면 너한테 미안해서 계속 생각날 것 같아. 너도 알 거야. 나 개모임하는 친구들 아주 오래된 친구들인 거. 걔네들이랑 가는 여행인데 기왕이면 패키지보다는 자유여행이 낫겠다 싶거든. 패키지 하면 또 그저 그런 식당이나 기념품 샵만 돌 것 같은데. 난 그런 거 질색이야. 그러니까 네가 여행 스케줄 좀 짜봐라. 너 그런 거 잘한다며? 혹시 어머님이나 어머님 친구분들 중에 베트남 여행 경험 있는 분 계세요? 아니라면 자유여행은 힘들 것 같아요. 비용 비슷하니까 안전하게 패키지 가세요. 뭐 어차피 너랑 같이 가는데 뭔 상관이야. 네가 통역해주고 가이드해주면 우리가 위험할 게 뭐가 있겠냐? 네? 그게 무슨... 두 길을 의심했습니다. 시모는 애초에 너도 갈래? 가 아니라 너도 간다며 자기 맘대로 저를 포함시켰죠. 그리고 패키지 데려가 준다는 말도 아니고 저보고 통역이랑 가이드를 하라니 그건 공짜로 며느리 부려먹겠다는 소리잖아요. 너 여기저기 여행 많이 다녔었다며. 이참에 영어 잘하는지도 좀 보자. 왜? 싫으냐? 네, 어머님 당연히 싫죠. 제가 왜 어머님 친구들이랑 제 휴가 때 같이 여행을 가요. 제가 기겁하며 싫다고 딱 잘라 거절하니까 시모가 또 거친 숨소리를 내뿜더라고요. 어머나, 뭘 그렇게 단번에 싫대? 넌 진짜 가만 보면 시모를 아주 우습게 하는 것 같아. 친정엄마가 말했어도 이렇게 딱 잘라 거절했을까? 네, 저는 저희 엄마 친구분들이라도 제 휴가 반납해가면서 통역, 가이드 할 생각 전혀 없는데요?
참나 기가 막혀서. 시모는 자기 뜻대로 안 되자 전화를 끊었고 퇴근한 남편은 씩씩거리며 제게 따졌어요. 당신 말이야, 진짜 어쩜 그렇게 냉정해?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우스워? 뭐? 아니, 내가 우스워서 그러는 건가? 우리 엄마가 뭔 얘기를 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좀 해. 왜 자꾸 중간에서 남편 입장 곤란하게 만드냐? 너야말로 나 우습지. 아니, 어머님이 나 우습대? 어떻게 며느리 휴가 반납시키고 자기 여행 가이드 시킬 생각을 하셔? 누가 진짜 가래? 그냥 물어본 걸 수도 있잖아. 너가 어떤 반응 나오는지 말이야. 생각하는 척하면 어련히 예쁨 받을까? 그럼 뭐, 나 떠보신 거라니? 나 예쁨 받고 싶지 않아. 당신 참 냉정하다. 결혼도 했으면 희생하고 포기하는 법도 배워야지. 내가 뭘 포기하고 희생해야 돼? 우리 이번 휴가 각자 쉬기로 하지 않았나? 나보고 지금 그거 포기하라는 말이야? 아, 아들인 너는 휴가 때 푹 쉬고 며느리인 나는 시어머니 모시고 여행 가이드나 하라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넌 네 엄마 말 듣고 네 멋대로 우리 일본 휴가 취소할 때는 언제고. 양심도 없이 나보고 네 엄마 여행 따라가서 통역하고 가이드하라고 말할 수 있냐? 뭐? 네 엄마? 당신 미쳤어? 그래, 우리 엄마 생애 첫 해외여행이라 아들이 걱정 좀 했다. 근데 마누라가 여행에 빠삭하니까 덕 좀 보려 했어.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나도 나중에 처가에 잘하면 될 거 아니야.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저는 벽 보고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연애 때는 싸울 일이 거의 없어서 이렇게까지 말이 안 통하는지 몰랐거든요. 남편 놈은 제게 끝까지 자기 엄마한테 너무하다며 투덜거렸습니다. 며느리를 대리 효도시키려는 시모와 남편 놈에게 저는 질릴 대로 질리더군요. 그 이후로 저는 이혼을 고민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잘못했다고 다신 시모 편 안 든다고 빌기라도 하면 저는 한번 잘해볼 마음은 있었습니다. 고부 갈등 있어도 남편이 중간에서 자기 역할만 잘하면 나아질 듯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시모의 결정적인 한 방으로 저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모가 마지막까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저를 괴롭혔거든요. 연락도 없이 불쑥 집으로 찾아온 시모는 여전히 자신과 함께 여행 안 갈 거냐 물었습니다. 나왔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내 아들 집에 굳이 내가 연락하고 와야겠냐? 너 때문에 왔잖냐? 저요? 너 진짜 베트남 여행 안 갈 거냐? 아 참, 어머님, 저 안 간다니까요. 아니, 왜 안 간다는 거야 도대체? 만약 저 간다 하면 제 여행 경비는 어머님이 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그 정도는 내가 내야지. 아, 그러면 엄연히 저는 여행이 아니라 통역이랑 가이드하러 가는 거니까 여행 경비 제외하고도 더 입금해 주실 거죠? 저 한 번 통역하는데 비싸요, 어머님. 가이드까지 쓰시려면 비용 꽤 드는데 그거 다 입금해 주시면 저도 따라갈게요. 뭐? 비용? 네, 저는 휴가 반납하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사실 베트남에서 현지에서 영어 통역 별 필요 없습니다. 현지인들도 영어 많이 안 쓰니까요. 제 전공이 베트남어면 또 모를까 애초에 통역할 것도 없었죠. 어차피 이혼할 마당에 돈을 받는다 해도 저는 당연히 갈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시모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제 말에 시모는 까짓거 못 낼 줄 아냐며 세게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가서 같이 놀 건데 무슨, 참나. 그래서 다 해서 얼만데 내가 그 정도 돈도 없을까? 경비 제외하고 대충 계산해보니까 200만 원 조금 넘네요. 몇 박 가실 거예요? 뭐 200?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장난하는 거 아닌데요. 너 정말 독하고 치사한 구석이 있구나. 어머, 세상에 200만 원이 누구 개 이름도 아니고 어디 시모한테 그 큰 돈을 아무렇지 않게 달라고 하냐? 가만히 시모가 어떻게 하나 지켜봤는데 시모는 꽤 많은 비용이라 잠시 고민하더니 씩씩거리며 제게 계좌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계좌? 네? 네 계좌번호 부르라고. 진짜 주시게요? 그래, 뭐까짓 것 이 정도야 내가 투자하지 뭐.
어차피 너희 이제 결혼했으니까 네 재산은 다 네 남편 재산이기도 하잖냐. 네 남편 재산은 엄마인 나한테도 권리 있는 거 너 잘 알지? 너 땡땡구 땡땡 아파트 가지고 있잖냐. 아, 왜 우리 딸이 너한테 월세 주면서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말이야. 내가 이번 여행 경비랑 통역, 가이드비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 테니 넌 그 아파트 네 신우한테 주어라. 제 아파트를 아가씨 주라고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죠. 시모는 혼자 김칫국 마시면서 제 아파트를 탐내더라고요.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가족끼리 월세 받는 거 솔직히 좀 서운했다. 돈도 한두 푼도 아니고 말이야. 어머님,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결혼했다고 어떻게 제 아파트가 남편이랑 어머님 아파트가 되냐고요. 그리고 저 그 아파트 이미 친정 엄마한테 드렸는데요. 뭐? 너 지금 어디 감히 그 중요한 일을 상의도 없이. 제 아파트를 왜 아무 상관없는 어머님이랑 상의를 해야 돼요. 시모는 꼭 제게 본인 아파트라도 빼앗긴 것처럼 두 눈을 파르르 떨며 따졌어요. 너 정말 돌았구나. 아무 상관없다니. 넌 이제 내 며느린데. 시모는 재빠르게 저에게 달라붙어서 제 머리카락을 붙잡고 마구 흔들더라고요. 어머님이야말로 미치셨어요? 제발 이것 좀 놓으세요. 아이고, 나 죽네. 제가 시모를 거칠게 뿌리치자 시모는 잔뜩 오바하면서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시모에게 남편과 이혼하겠다 선언했습니다. 진짜 안 되겠네요. 저 이혼할게요. 저요, 솔직히 좀 전까지 남편이랑 이혼할지 말지 고민했거든요. 근데 어머님 진상짓 때문에 저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요. 정말 진절머리 나요. 어머님이 직접 제 남편한테 전해주세요. 제가 이혼하겠다고 말했다고요. 어차피 어머님 아들 지 부인 나몰라라 하고 지 엄마밖에 모르는 천하의 마마보이잖아요. 내가 뭘 했다고 이혼이야? 어머님이 사사건건 부부 사이에 참견하는 것도 저 많이 참았어요. 근데 어떻게 며느리 아파트까지 탐내세요? 도저히 기본 상식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저는 독하게 마음먹고 날뛰는 시모를 저희 집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곧바로 문을 잠그자 시모는 온 동네 떠나가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얼마나 집착스럽던지 한참을 그러길래 저는 외출했던 남편에게 당장 돌아오라 전화했어요. 남편이 도착하자 발악하던 시모는 앓는 신용하며 다시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아이고 아들, 네 마누라 미쳤나 보다. 지금 엄마가 지금 무슨 꼴을 당한 줄 알아? 아, 지금 그게 중요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이 이혼 얘기까지 해요? 아무리 화나도 절대 함부로 그런 말 할 사람 아닌데. 아들, 그게 말이다. 우리 신혼집 팔까 고민했던 내 아파트 기억나지? 아가씨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 아파트 말이야. 어머님이 이제 우리 결혼했으니까 그 아파트에 자기 지분 있다고 내놓으시라네? 아니, 결혼하면 며느리가 시댁 소유물이야? 왜 허구한 날 며느리 이용해 먹으려 하고 구질구질하게 재산까지 탐내시는데. 여보가 한 번만 참아줘.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응? 그렇다고 이혼은 너무하잖아. 엄마, 진짜 어떡할 거야? 나 이혼하면 아빠한테 죽는다고. 아, 너 나한테 별로 안 미안하지? 이 상황에 아버님한테 혼날 걱정부터 하네? 아니야, 미안하지. 근데 우리 아빠 성격 알잖아. 엄청 고시식한 옛날 사람이라 나 이혼한다 하면 난리 날 거란 말이야. 에이그, 내가 잘못했다. 네 아파트 얘기는 없던 걸로 하마. 그러니까 그쯤에. 진짜 너나 네 엄마나 구제불능이다. 어떻게 없던 얘기가 돼요? 네, 저 이쯤 하려고요. 제 결혼 생활 오늘부로 끝입니다. 나 당장 아버님 찾아가서 다 이야기할 거야. 그건 안 돼. 세상에, 저랑 이혼하는 것보다 본인 아빠한테 혼나는 게 무섭다는 남편놈 보면서 저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런 모질이 같은 인간이랑 결혼한 제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호랑이 같은 시부가 알까 남편놈이 조마조마하길래 저는 일부러 나섰습니다. 시부에게 친히 찾아가서 그동안 시모랑 남편놈이 제 염장지른 이야기 다 털어놨어요.
그나마 정상인 시부는 제 이야기를 이마짚으며 경청하더군요. 아파트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시부는 휴가 얘기만으로도 역정냈어요. 아버님, 저희 이혼 사유 충분하죠? 저 더 이상 이 결혼 생활 이어갈 수가 없어요. 남편이랑 이혼하겠습니다. 내가 미안하구나. 전혀 몰랐다. 시부는 아주 비장한 얼굴로 남편과 시모를 호출했습니다. 결국 일을 저질렀냐며 남편은 저를 밀치고 시부에게 무릎 꿇더군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저도 중간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고작 이런 이유로 이혼하자고 하면 저 사람도 문제 있는 거예요. 친구들 말 들어보니까 다른 여자들은 시어머니한테 들들 볶여도 참고 산대요. 저 사람이 예민한 것도 있다고요. 그래요, 여보.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 부인한테 함부로 했겠어요? 반성의 태도라고는 보이지 않는 시모와 남편을 보고 시부는 크게 한숨을 내뱉었어요. 에휴, 이러니 며느리가 도망가려 하지. 둘이 아주 짝짝꿍이 잘 맞네. 지금 이 장면만 봐도 내 허파가 뒤집어지는데 세상에 새아가 속은 어땠을까 싶다. 아니 그럴 거면 둘이 살지 왜 애 먼 사람 잡아? 넌 왜 결혼을 해서 마누라 힘들게 해? 그리고 당신은 왜 아들 결혼시켰어? 그냥 끼고 살지. 그리고 시부는 차마 자기 부인은 때릴 수 없는지 시모를 한번 노려보다가 남편 놈 따귀를 올려붙이셨어요. 어머, 여보,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왜 귀한 아들 뺨을 그렇게 사정없이? 아버지, 당신은 아들 귀한 줄은 알고 며느리 귀한지는 몰라? 넌 네 엄마 목까지 맞아라. 그렇게 양 사이드로 뺨을 맞은 남편은 얼얼한 뺨을 쥐고 시부에게 빌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아버지. 아이고, 여보, 고정하세요. 지 가정 하나도 못 지키는 이 못난 놈. 아들 이혼남 만드는 천하의 몹쓸 여자야. 둘이 아주 환상의 콤비구만. 여보, 휴가 해외 말고 국내 가라고 한 게 그게 그렇게 뺨 맞을 정도로 잘못한 일이에요? 맞아요, 아빠. 제가 뺨 맞을 일은 아니잖아요. 당신이나 저놈이나 문제의 요점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겠어? 안 되겠다. 당신 베트남 여행도 가지 마. 여권 다 찢어버릴 테니까 당장 다 취소해. 뭐라고요? 아니 여보, 갑자기 그 얘기가 왜 여기서 나와요? 왜? 당신은 며느리랑 아들 휴가 방해해도 되고 난 하면 안 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거랑 이거랑 다르죠? 시끄러워. 그럼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아들 부부 이혼시켜놓고 당신은 하하호호 놀러 가려고 했어? 여보,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쪽팔리게 어떻게 그래요? 시모는 친구들과 첫 해외여행에 잔뜩 기대하고 있었나 봐요. 그게 시모의 약점이 될지는 몰랐습니다. 시모는 당장 여행 취소하라는 불호령에 악을 쓰며 시부에게 싫다고 매달리더군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내가 연락 따로 하마. 다시 한번 내가 미안하다. 네. 제가 시부와 마지막 인사를 하자 시모는 그대로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아주 눈물 콧물 오열하면서요. 얘야, 내가 잘못했다. 난 정말 네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다. 내가 앞으로 잘해줄 테니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렴. 정말 맹세하마. 나 이제 다시는 너희 사이에 안 낄 테니 이 시애미 한 번만 살려다오. 나 꼭 베트남 가야 한다. 나 베트남 꼭 가야 해. 어머님, 지금 해외여행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너 지금 아주 신났지? 너 휴가 못 간다고 나도 못 가게 할 셈이냐? 결혼 전부터 아주 마음에 안 들었어. 해외여행 여러 군데 다녔다면서 아주 잘난 척은 넌 세상 힘든 거 모르고 자라서 내 맘 모른다. 난 이 나이에 첫 해외여행인데 그걸 맞고 싶니? 어머님이 저 질투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근데 해외여행 가실 돈이 있어요? 돈 모자랄 텐데. 아니, 아가씨 새로 살 집도 다시 구해야 하잖아요. 뭐? 그게 뭔 똥딴지 같은 소리냐? 아가씨 사회초년생이라고 돈 없다 해서요. 그동안 친정엄마가 보증금도 없이 월세만 받고 엄청 배려해 주셨거든요.
덕분에 어머님 딸 그동안 편하게 잘 지냈잖아요. 이제 남남인데 저희 친정엄마가 가만 계실까요? 이거 다 어머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어머님이 아가씨 새집 구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럴 돈 있으시냐고요? 넌 또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어머, 그 얘기를 꼭 해야죠.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마무리 지어야죠. 어머님이 결혼했으니까 제 재산은 다 아들 거고 그게 다 어머님 거라면서요.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남의 거 탐내고 욕심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알려드려야죠. 내가 그렇게 말 꺼내기 전에 네가 처음부터 센스 있게 그 아파트 신우 줬으면 됐잖아. 상의도 없이 친정에게 홀라당 준 게 그게 잘한 일이니? 그리고 내가 뭘 남의 것을 탐내. 너 엄연히 결혼해서 우리 집 사람인데 며느리 거니까 당연히 시모인 나도 같이 쓰자는 거였지. 아버님, 보셨죠? 저 절대 같이 못 삽니다. 당신이란 여자 정말 가지가지한다. 아주 내가 며느리 보기 부끄러워 어디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내가 살다 이렇게 무식한 소리는 또 처음 들어본다 이 옆했네야. 어떻게 며느리 재산이 당신 거야? 왜? 만약 며느리가 손주라도 나오면 그 손주도 당신 아들이라 할 거야? 아이, 당신은 뭘 또 그렇게 말해요? 엄마, 진짜 그건 선 넘으셨어. 난데없이 아파트를 왜 달라 해? 그리고 그 아파트 이미 장모님 건데. 아니, 그러니까 왜 말도 없이 친정엄마한테 아파트를 주냐고. 으이그 임마. 너 네 엄마 데리고 나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에? 난 도저히 네 엄마 못 데리고 살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네 엄마 모시고 살아. 아, 뭐해? 당장 나가라니까. 여보, 나가라뇨. 내가 잘못했어요. 아빠, 내가 엄마 모시고 어떻게 살아요? 시모랑 남편은 그렇게 바닥에 엎드려 시부에게 용서해달라고 빌고 또 빌더군요. 저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 비웃음 흘려줬어요. 둘이 왜 못 살아요? 같이 살면 딱이겠는데. 넌 웃음이 나오니? 어서 네 시아버지 말려봐. 제가 왜 말려요? 저는 어머님처럼 남의 부부 일에 안 끼어들고 싶어요. 저 진짜 이만 가볼게요. 저 뒤로 저는 시댁길에서 손 뗐습니다. 시부가 알아서 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에게 새 집을 구할 수 있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신우는 당장 나가라 해도 뭐라 할 말이 없는데 자기에게 시간을 줘서 고맙다 인사했어요. 짐을 빼면서 제게 따로 사과도 하더군요. 새언니, 내가 그동안 집안 사정 잘 몰랐는데 제가 대신 미안해요. 새언니가 배려해줘서 저 그동안 여기서 너무 잘 지냈어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 백화점 상품권이에요. 나중에 꼭 은혜 갚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언니랑 오빠랑 이혼할 줄 몰랐어요. 안 줘도 돼요. 그리고 아가씨가 뭐가 미안해요. 미안하죠. 제가 엄마 대신 오빠 대신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이건 제 돈이랑 아빠 돈 보태서 산 거예요. 받은 배려에 비해서 턱없이 작지만 사돈 어른께 꼭 전해주세요.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10장이나 들어있더라고요. 상품권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신우가 사과하는 그 눈빛이 다행히 시부를 쏙 빼닮았더라고요. 상품권은 엄마 잘 전달해드렸습니다. 엄마께서도 시모를 엄청 욕하다가 시부랑 신우는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며 아쉬워하셨어요. 그리고 신우는 통쾌하게도 시모에게 이렇게 따졌다 합니다. 왜 엄마는 새언니한테 받은 것 고마워할 줄 모르고 바라기만 해서 결국 이 사단을 만들어. 아파트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애 장난감 달라듯이 달라 하냐고. 너까지 그럴래? 네 아빠도 너도 어떻게 엄마보다 생판 남인 걔가 중요하니? 생판 남한테 그럼 엄마는 왜 아파트 달라고 했냐니까? 기집애야, 시끄러워. 생활비나 좀 보내. 네 아빠가 생활비 안 준단다. 내가 엄마한테 생활비를 어떻게 줘?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겨우 보증금 구했는데. 죽고 못 사는 오빠랑 알아서 사셔. 아빠도 절대 엄마 도와주지 말랬어. 시부 역시 시모에게 생활비도 안 주고 아들이랑 둘이 알아서 잘 살아보라며 시댁에서 진짜로 쫓아냈다 합니다. 이혼 확정 나기 전
마지막으로 전 남편을 만났을 땐 염치 없는 놈이 제게 매달리더군요. 지금 원룸 구해서 엄마랑 살고 있어. 근데 진짜 안 그래도 좁은 공간에서 엄마 잔소리 들으면서 사니까 아주 죽을 맛이야. 자기야,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돼? 나 요즘 너무 지옥에 떨어진 기분이야. 미쳤니? 나는 너랑 사는 게 지옥이었어. 억을 주면서 너랑 같이 살자 해도 난 거절이야. 니한테는 절대 다시 안 돌아가, 꿈깨. 여보야, 그러지 말고. 징그러우니까 진짜 그만해라. 다 네 자업자득이지. 어디 네 엄마랑 평생 잘 살아봐. 저는 전 남편 얼굴에 아이스 커피를 확 뿌려주고 도망치듯 카페를 벗어났습니다. 제 전시모가 혹시라도 어디서 이 사연 듣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제 시모 같은 이 세상 못된 시모들에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결혼했다고 며느리가 절대 자기 소유 아니에요. 아들 역시 배 아파 낳았어도 본인 소유 아니고요. 자기 입맛대로 아들 부부 삶을 조종하려 들고 끼어들지 마세요. 그게 본인 아들 인생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이제 남편 놈이랑 이혼하고 다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얼마 전에 친정 가족들이랑 여행 다녀오고 마음 치유도 했어요. 어쩌다 이런 놈과 그런 시댁을 만났을까? 너무 억울하고 힘들었는데요. 그냥 이건 길 가다가 더러운 똥 밟은 것처럼 운이 나빴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고요. 역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구구절절 다 말하고 이혼했다고 하면 저도 욕먹으려나요? 구독자분들 조언 새겨들을 테니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사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인생의 귀한 경험을 하고 지금은 싱글맘이 된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혼 사유 중에 가장 흔하지 않은 사유는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제가 바로 그런 흔하지 않은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됐다고 생각해요. 정말 너무도 어이없는 이유였거든요. 제가 이상한 건지 제 전 남편이 이상한 건지 보시고 한번 판단해 주세요. 저와 남편은 친구들의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저와 남편의 주선자들이 절친이었고 그들의 소개로 남편과 만나 좋은 인연을 이어왔죠. 남편은 참 착하고 성격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남자 만날 때 거르는 세 가지도 전혀 해당되지 않았죠. 바람기, 폭력, 노름. 이 세 가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었어요. 남편은 술을 마셔도 순둥순둥하고 여자라고는 그림자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저와 연애를 시작하고부터는 여사친과의 연락도 끊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제대로 된 남자와 왜 이혼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사람 좋은 남편이 가진 딱 하나의 단점. 그것은 바로 팔랑귀라는 점이었어요. 팔랑귀가 뭔지 아시나요?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을 말해요. 솔직히 여태까지 그것 때문에 마음 고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 팔랑귀의 가장 무서운 점은 직장마저 시도 때도 없이 바꾼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안정을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를 낳는 것도 안정적인 환경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게 없더라고요. 누군가가 혹하는 소리만 하면 흔들리기 일쑤고, 아니지, 흔들리기만 한다면 다행이었죠. 그걸로 몇 번이나 자신이 세웠던 계획을 휙휙 뒤집곤 했죠. 특히 아이를 가지고 육아휴직 중에 이직한다고 퇴사했을 때는 정말 남편 머리통이 쥐어뜯고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럴 때마다 난리가 난 저희 집을 안정시켜주는 건 언제나 시댁의 몫이었어요. 정말 시모와 시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10여 년의 결혼 생활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르게 말하면 이 남자와 결혼을 안 했다면 그런 도움 없이도 잘 살지 않았을까요? 시부모의 도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마냥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남편 단속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아내가 된 것 같고 맞벌이라
남편에게 더 신경 쓰지 못하는 와이프처럼 느껴졌죠. 물론 제 생각이고 저만의 느낌이지만요. 제가 그렇게 느낀다고 말하면 남편은 우리 부모님인데 네가 왜 그런 걸 느끼냐고 묻더라고요. 10년 가까이 시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돈 한 푼 쓰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는 걸 남편만 모르고 속 편하게 살더라고요. 이런 점이 저를 질리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10년을 넘게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결혼 생활을 어찌저찌 유지해오고 있었죠. 저는 남편과 생활비를 반씩 부담하고 있었어요. 맞벌이니까 같이 돈을 내고 생활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저도 푼돈이나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제대로 된 월급 받으며 일하니 제 몫은 당연하다 싶었는데, 어느 날은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더라고요. 자신이 내야 할 몫이 있는데도 말이죠. 여보, 생활비가 안 들어왔는데 좀 늦어? 아, 벌써 날짜가 그렇게 됐나? 미안한데 이번 달은 못 줄 것 같은데. 무슨 일인데 이번 달은 못 줘? 이번 달 월급 받은 건 어디에 썼는데? 빌린 거 좀 갚고 쓸 데 있어서 썼지. 많이 모자란 것 같으면 엄마한테 말해서 돈 좀 받아올까? 남편의 엄마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됐어. 맞벌이 하면서 그 정도 돈도 없다고 뭐라 하실까봐 겁나. 일단 이번 달은 내가 생활비 할 테니까 다음 달부터는 잊지 말고 챙겨줘. 그날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정작 다음 달이 되자 남편은 또 생활비를 주지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은 생각에 남편을 추궁했어요. 남편은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저를 어딘가로 데리고 가더군요. 몹시 들떠 있었어요. 서프라이즈라도 하려나 싶었는데 어느 한적한 골목에 도착한 남편이 제게 내리라고 하더군요. 여기는 왜 왔어? 뭘 보여주려고 여기까지 오자고 한 거야? 한번 쓱 둘러봤지만 별로 특별할 게 없는 오가는 사람조차 많지 않은 골목이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어느 카페 앞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짜잔, 여기가 바로 내 새로운 직장이야. 나 카페 창업했어. 남편의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잃었어요. 갑자기?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왜?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왜? 이런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나오는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미쳤어? 당신이 무슨 창업이야? 이거 인테리어까지 싹 다 새로 했네. 말해봐. 이거 얼마 들었어? 지금 당신 수중에 있는 돈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돈 그렇게 많이 안 썼어. 한 1억 5천쯤 썼나? 퇴직금은 얼마 안 돼서 크게 도움은 안 되더라. 그래서 아파트 앞으로 담보대출 받았어. 요새 카페 잘 된다니까 돈 펑펑 벌어서 갚으면 되지. 상권이고 타겟팅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양반이 무슨 장사를 한다고 하는 건지. 게다가 아파트 담보대출? 어디서 따져야 할지도 모른 채 저는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카페 장사가 잘 된다고 누가 그래? 요새 카페 장사도 웬만큼 노하우 없는 거 아니면 망한다고. 이번에는 누가 당신 꼬셨어? 말해봐. 꼬셨다니. 그냥 그 내 대학 동기 있잖아. 걔가 저번에 귀뜸해주더라고. 자기 와이프 카페 창업했는데 장사가 잘 돼서 대박이라고. 창업하는 거 엄청 쉽고 돈도 지원 많이 된다고 해서 했지. 어때? 유행할 만한 거 다 집어넣었는데 괜찮지? 저는 고리띵하고 현기증이 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옆에 있는 담벼락을 잡고 겨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팔랑귀 남편이 또 팔랑팔랑 남들 이야기에 혹해서 이런 대형 사건을 저질러버린 거였어요. 저거에 우리 아파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 이거야? 당신 어머니한테 의논은 하고 대출한 거 맞아? 엄마한테 왜 물어봐? 그 아파트가 내 앞으로 된 건데 결혼한다고 엄마가 나 주셨잖아. 맞는 말이긴 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무상으로 시모에게 받은 아파트라면 좀 더 소중히 대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남편은 섬세함이라고는 일도 없는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그럼 이 상황을 어머님도 모르시고? 당신한테 오늘 처음 알려주는 거야. 서프라이즈!
저는 머리통이 꽃받친 남편을 보며 한숨만 내쉬었어요. 딱 봐도 망할 것 같은 카페를 보면서 말이죠. 이렇게 즐거워하는 남편에게 저는 말했어요. 이 카페가 혹시라도 잘 되면 당신이 장사에 소질이 있는 거겠지. 근데 이 카페가 망하면 다음부터는 2번 다시 장사에 손대지 마. 나랑 지금 약속해.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수습해야 하는 저로서는 당장 이걸 뒤집어 엎으라, 되돌려 놓으라 할 수 없었어요. 1억 5천이나 들어간 사업인데 지금 당장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통보한 거예요. 장사에 관련한 일은 이번으로 끝낼 거라는 걸.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며칠을 행복회로 열심히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 상황이 흘러가더라고요. 팔랑귀인 남편이 제대로 장사를 할 수 있을 리가 없거든요. 결국은 남들 따라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해보다가 특색 없고 상권 좋지 않은 상황에 빚만 남긴 채 폐업 처리됐어요. 빚이 많은 이유는 몇 번 쓰지도 않은 물건을 트렌드에 맞춘다나 뭐다나 하는 이유로 사모아놓고는 결국 써보지도 못한 채 폐업이 돼서 그래요. 이 빚은 고스란히 저와 남편에게는 압박이 되어 돌아왔어요. 남편도 폐업 후에 어떻게든 넣었던 돈만큼 뽑아보려 했지만 아시잖아요. 중고되면 가격은 똥값 되는 거. 결국은 아파트 담보대출 금액을 갚을 수 없는 지경이 되자 남편은 또 시댁에 쪼르르 달려가더라고요. 죄송스럽고 민망한 마음에 시댁 가기 힘들었던 저까지 매달고 가서는 부탁하더군요. 엄마, 나 장사하려고 우리 아파트 담보대출 받았는데 폐업하고 그거 못 갚고 있거든. 담보대출만 어떻게 해결해주면 안 될까? 남편 옆에서 저는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한숨 쉬는 시모와 탁자를 탁탁 때리는 시부의 소리가 제 심장마저 꽉 죄어오더라고요. 아가, 너 혹시 얘 장사하는 거 알았니? 아니요, 저도 몰랐어요. 생활비를 2달째 안 주길래 혹시나 했는데 이미 제가 알았을 때는 인테리어까지 다 끝낸 상태였더라고요. 시모는 눈을 감더니 한숨을 푹 쉬며 말하더군요. 네가 고생이 많다. 철없는 남편 데리고 살랴 일하랴 해보랴. 내가 그래서 너희 집에 도움을 주는 거야. 그런데 아들이라고는 하나 있는 놈이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줏대도 없이 맨날 일을 벌리고 뒷수습을 부모한테 맡기는 거야. 응? 말해봐. 너 나랑 척지고 싶으냐? 여태껏 조용히 도와주시던 시모의 분노가 극에 달한 듯 보였죠. 하긴 저런 말이 왜 안 나오나 싶었거든요.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고개만 푹 숙이고 앉아 있었죠. 그런데 남편은 그게 또 엄청 서운했나 봐요. 엄마, 나도 그냥 장사한 거 절대 아니야. 아니, 주변에서 하도 카페가 돈벌이가 잘 된다고 하길래 나도 좋은 생각에서 한 거지. 나쁜 생각으로 했겠어? 그런 것 가지고 무슨 척을 지내 마네야. 그리고 나 잘 되면 어차피 다 엄마 아빠한테 잘해주는 건데 왜 내가 뭐 할 때마다 하지 말라고 막는 건데? 막아서 네가 안 한 적 있었냐? 사고는 다치고 수습만 나더러 하라고 한 게 몇 번째인지나 알아? 내가 너를 잘못 키웠지. 애 낳고 살면 철들 거라 생각했던 내가 바보였어. 경고하는데 정명철, 너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부터 사고치고 여기 와서 이러면 당장 내쫓아버릴 거니까 앞으로는 무슨 일 벌일 때 잘 생각하고 결정해. 돈 대주는 거 이번으로 끝이야, 끝. 그리고 이번 일로 너한테 재산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알았으니까 네 앞으로 줄 아파트 명의는 전부 며느리랑 내 앞으로 돌려놓을 거다. 너한테 재산 넘겨줬다가는 한 달도 못 가서 다 털어먹을 것 같으니까. 결국 시모의 불호령에 남편도 깨갱했죠. 저는 그냥 옆에서 듣고만 있었는데도 그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저한테 투덜대더라고요.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아들 하는 일을 존중을 안 해줘. 솔직히 나도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언제나 참는 거라고. 그래, 그런 거라면 나도 하고 싶은 거 많아. 다 때려치우고
내가 좋아하는 책이나 읽으면서 여행이나 다니고 애랑 매일 붙어 있고 싶지. 근데 그렇게 살면 우리 생계는? 우리 아이 미래는? 당신한테 없는 건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야. 난 내 자식 매번 이렇게 위험에 빠지게 할 생각 없어. 솔직히 말해서 당신 그런 충동적인 행동할 때마다 나한테 상의도 안 하잖아. 그리고 나서 결국 문제 발생되면 스트레스는 온전히 내가 받고. 나도 어머님 의견이랑 동감이야. 앞으로 이런 일 한 번만 더 일어나면 우리 이혼이야. 알았어? 제 말에 남편은 짜증나는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당신이나 엄마나 똑같아. 매번 내가 하는 일에 못마땅해야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게 누군데? 여전히 반성하지 않은 남편은 저와 시모를 탓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게? 누가 이혼한대? 그냥 혼잣말했어. 앞으로는 그런 일 있으면 이야기하면 되잖아. 결국 남편에게 대답을 받아내고서야 저는 안심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그런 철부지 없는 행동 탓에 남편 명의가 되었을 아파트는 저와 시모 공동 명의로 변경되었죠. 저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아파트에 제 지분이 생겨서가 아니라 이제 집 잃을 걱정은 사라졌다는 생각 때문에요. 그 일 이후로 얼마간 남편은 더 이상 사고를 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고를 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먼저 일어났죠. 남편이 폐업을 한 그 이듬해 제 생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일이 벌어졌죠. 남편이 한 2달 전부터 유독 이상한 증상을 보였어요. 안절부절 못하고 폰을 손에서 떼지를 못하고 발을 달달 떠는 모양새를 보니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날 아침에는 뭔가 산뜻해 보이더라고요. 그간의 불안이나 두려움은 다 날아간 것처럼 느껴졌죠. 그냥 남편의 감정 기복이었나 보다 하고 편하게 생각하던 제게 남편이 저녁에 잠시 아이를 친정에 맡겨두고 밥이나 먹고 오자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 생일은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어째서 지금일까 싶었죠. 그렇지만 고민 한들 답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 일단은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죠. 식사는 제가 좋아하는 댁이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조용히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보, 나랑 이혼해줘. 잘 먹던 탱글탱글하던 대게가 목에 걸리는 걸 느끼며 저는 캑캑거리며 기침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는 겨우 진정하고는 남편 얼굴을 봤어요. 평온한 표정, 일말의 미안함도 없는 그 표정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건 무슨 장난이 아닐까 하고요. 이혼? 갑자기 이혼 이야기가 왜 나와? 당신 여자 생겼어? 아님 나 몰래 또 사고 쳤어? 그것도 아님 내가 저번에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해서 삐졌어? 제가 농담처럼 묻자 남편이 고개를 젓더라고요. 아니야, 그런 거. 나 취직 준비 중인 거 알지? 당시 남편은 몇 개월 동안 취직을 준비 중이었어요. 취직이 안 된 이유는 뻔했어요. 눈만 높아진 데다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곳만 골라서 넣으니 넣는 족족 떨어지는 거였죠. 조금만 눈을 낮춰도 들어갈 곳은 충분히 많았는데 말이죠. 그래도 남편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남편 자존심 건드리기는 싫었거든요. 알지, 취직 준비 중인 거. 근데 그게 왜? 그거랑 이혼이랑 무슨 상관인데? 나랑 이혼하면 취직이 잘 되기라도 해? 응. 나 취직이 너무 안 돼서 점집 가서 점 봤거든. 그런데 당신이 문제래. 당신 때문에 내가 취직을 못한대. 나 당신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이대로 취업 안 되는 것도 문제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이혼해주면 안 될까? 당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어안이 벙벙했어요. 저는 무교고 남편네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거든요. 교회를 나가는 부모님을 두고 무당에게 가서 말을 들었더라고요. 아니, 이해와 답을 구하고 싶으면 교회를 가시던가요. 왜 갑자기 뜬금없는 무당이 튀어나오나 싶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남편 팔랑귀가 한탕했더라고요. 친구가 장사가 안 돼서 점 봤는데 아주 잘 보더라잖아.
그래서 나도 SNS 보고 점집 찾아서 점 봤지. 그런데 거기서 내가 일이 안 풀리는 게 다 마누라 탓이라고 구태야 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구술했는데 당신 그늘이 너무 강해서 구태도 효과가 없으니 이혼을 하라고 하더라고. 저는 경악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굿까지 했다니 말이죠. 게다가 굿이라는 거 10,000원, 100,000원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나요? 당신 굿은 무슨 돈으로 한 거야? 굿? 그거 빌렸지. 차 담보로. 5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정도 금액으로 내 미래를 사는 거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 미쳤다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제대로 돌아버린 남편을 보며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여태껏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참아줬더니 맨날 사고만 치는 개자식 주제에 이제 와서 나에게 지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할 자격이 있기나 해요? 당신 진짜 미쳤어. 당신이 왜 굿을 해? 그리고 차 담보대출? 저번에 어머니 말씀 못 들었어? 저번이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잖아. 근데 왜 또 못 참고 사고를 쳐? 이혼? 이혼하는 거 상관없는데 당신이 나 싫어하고 내가 당신 싫어지면 그때 이혼하는 거지. 생판 모르는 무당이 이혼하랬다고 진짜 이혼하자는 미친놈이 세상에 어딨어? 당신은 내 미래를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줘? 나도 무당 말을 다 믿는 건 아니야. 그치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내가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지 그게 당신 탓이라는데 당신은 나한테 죄책감도 안 느껴져?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아주 답답해 돌아가시겠더라고요. 이건 뭐 사이비 종교에 빠진 배우자와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더라고요. 저는 일단 여기서는 물러서기로 했어요. 이 이상 이야기해서 좋을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나한테 이런 소리 하는 당신이나 죄책감 느껴야지. 내 선에서 해결 못하는 일이니까 일단 나는 못 들은 걸로 할게. 그런 이유라면 나는 이혼 안 해. 이혼할 이유도 없고. 결국 저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데 진짜 머리에서 스팀 나는 기분이었어요. 저놈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딴 말을 짓거리나 싶었죠. 일단 잠시 머리를 식히면 남편도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으로 저는 당분간 남편을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더라고요. 이틀 뒤 친정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예, 너 정서방이랑 무슨 일 있니? 무슨 일이길래 정서방이 우리 집에 와서 너랑 이혼하겠으니 너를 설득시켜달라고 하는 거야. 비명 지르듯 말하는 친정엄마의 목소리에 저는 눈을 꾹 감았어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엄마에게 말했죠. 아무 일 없어. 갑자기 와서 이혼해달라고 난리야 지금. 뭐? 이유가 없는데 왜 이혼을 해달라니? 그것도 처갓집에 와서 할 말은 아니잖니. 진짜로 아무 일 없는 거 맞아? 엄마의 물음에 말문이 막혔어요. 일이야 있었죠. 남편이 벌인 그런 일들이 있기야 했지만 그걸 말하자니 남편 험담처럼 느껴지고 말하지 않으려니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결국은 그 일을 말해줬어요. 정서방 요새 취직이 안 되고 있었거든. 저번에 장사하고 난리치다가 폐업한 뒤로 그것 때문에 어디 점집에서 점을 보고 왔다는데 거기서 굿까지 했대. 500이나 주고. 그 점 보는 무당이 와이프가 문제라고 이혼해야 운이 트인다나 뭐라 했다나 봐. 뭐? 정서방 집이 기독교 아니었어? 근데 왜 점을 보러 가?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해야지. 내 말이 저 사람 속 지금 아무도 몰라. 진짜 미치겠어. 정말로 있던 정도 다 떨어질 것 같아. 요새는 진짜 얼굴 꼴도 보기 싫어. 그래서 나도 내버려두고 피하고 있었는데 엄마한테까지 가서 그런 말 했다 이거지? 이 남자가 선을 넘네? 그래 얘 얼마나 떽떽거리면서 이혼 설득시켜달라고 하는지 나는 빚쟁인 줄 알았어 얘. 정서방 진짜 너무하네. 네가 뭔 잘못을 했으면 또 몰라도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 일이 잘 안 된다고 이혼을 하자고 해? 얘, 너 진짜 정서방하고 살아도 되겠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이혼하려고 하던데. 엄마는 이러다 우리 손주한테 안 좋은 영향 미칠까봐 걱정이야. 엄마 말을 듣고 나니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안 해주면
남편이 우리 애를 이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생각과 동시에 정신이 돌아오는데 어떻게든 결판은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잠시 남편과 이혼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이혼 사유가 팔랑귀인 남편 때문이라니.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울 지경이라 저도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아무리 귀가 얇다 한들 이건 너무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날 엄마와 통화한 뒤 남편과 마주하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물어봤죠. 당신 진짜 나랑 이혼하고 후회 안 할 거야? 나 솔직히 당신이 우리 집까지 가서 이혼 설득해달라고 해서 완전 빈정상하고 열받아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거든? 원하면 해줄게. 근데 조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 해줄 수 있어. 가능해? 조건이 뭔데? 당신이 이혼만 해주면 나 다 해줄 수 있어. 내가 원하는 이혼이기도 하고. 일단 우리의 친권이랑 양육권 나한테 줘. 나 애 없으면 못 살아. 그리고 위자료도 줘. 최대한 많이. 그리고 살 수 있는 곳도 마련해주고. 이 조건에도 남편이 수락한다면 기꺼이 이혼해주기로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남편은 1초의 고민도 없이 알겠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진짜 이혼이 하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꼴랑무당말 하나로 우리는 결국 이혼하게 됐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애정은 남편의 역대급 민폐짓으로 모두 사라졌고 결국 저도 이혼을 원하게 되었으니 어찌 보면 무당이 한 말이 틀림없었던 건지도 모르죠. 그렇게 합의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그날부터 엄청 분주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알아보려 했지만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남편이 지난밤 제가 자고 있을 때 노트북을 하는 걸 봤었거든요. 혹시 뭔가 있나 싶어서 노트북 검색 기록을 찾아봤어요. 웹페이지마다 이혼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유책 배우자, 언어폭력 이런 내용을 검색했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죠. 우리 이혼에 유책 배우자가 있다면 남편일 거고 언어폭력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그리고 합의로 하기로 했는데 변호사가 필요할 리가 없잖아요. 뭔가 수상한 냄새가 가득한 그때 바탕화면에 뜬 처음 보는 폴더 하나를 클릭하자 남편이 뭘 생각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자마자 저는 정신줄을 놓고 욕부터 입 밖으로 꺼내고 있었어요. 바로 이 미친놈이 제가 이제껏 남편에게 보낸 카톡 내역을 짜집기 해서 저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와, 진짜 이 상황이 어이없는 건 저희가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뒤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도 앉아서 뒤통수만 맞기는 싫으니 저도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고 왔어요. 물론 제가 본 것들을 저장시켜 두고요. 저는 일부러 변호사 명함을 식탁 위에 올려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이 역시나 식탁 위에 명함을 보고는 놀란 건지 저를 부르더라고요. 여보, 이게 뭐야? 우리 합의 이혼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거? 필요한지 안 한지는 당신 대답에 달려있는데 노트북에 있던 그거 뭐야? 내 카톡 내역 짜집게 한 거. 그거 뭐 때문에 그렇게 정성스레 만들고 있었어? 제 물음에 전곡이 찔린 듯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왜 그렇게 놀라? 노트북 내가 안 쓰니까 안 볼 줄 알았어? 왜 남의 노트북을 훔쳐봐? 이거 사생활 침해야? 웃기시네. 그 노트북 내 거잖아. 일할 때 필요해서 산 거. 내 노트북에 있는 거 내가 보는데 무슨 사생활 침해? 그래서 이게 뭔데? 당신 도대체 뭐 하려고 했던 거야? 제 추궁에 남편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물쭈물 그냥 만들어 본 거라며 진짜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웃기지도 않아요. 그 내용들은 모두 제가 남편이 헛짓거리할 때마다 과격하게 했던 말들 뿐이었어요. 누가 봐도 제가 이 사람한테 심하게 대한 것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였죠. 앞뒤 내용 다 빼고 보니 제가 천하의 몹쓸 년이 되어 있었고요. 설마 나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려고 했어? 너 나랑 합의 이혼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이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너 하나야, 내가 아니라. 이런 식이면
진짜 이혼 소송 걸어서 당신 진짜 싹 다 벗겨먹을 거야. 당신이야말로 유책 배우자니까. 여보, 잠깐만. 진짜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하기는 했어. 근데 실행에 옮기진 않았잖아. 진정하라고. 소송은 절대 안 돼. 왜? 이혼하자며. 어떤 식으로 이혼하든 이혼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하나만 묻자. 도대체 무슨 이유로 뒤로 몰래 이딴 짓이나 한 거야? 그게, 아이씨, 사실은 돈이 없어, 합의해주려고 해도. 너 잘하는 거 있잖아. 어머님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나중에 갚으면 되지. 그거 벌써 받아왔어. 미리 이야기해서 이혼하게 됐다고 위자료 줘야 한다고. 뭐? 그럼 그 돈은 다 어쨌는데? 코인에 다 넣었어, 코인에. 지금 주변 사람들이 완전 강력 추천해준 종목 있거든. 거기다가 영혼까지 끌어다 넣었지. 뭐? 코인? 저는 머리를 부여잡았어요. 이 남자가 정신을 제대로 놓은 것처럼 보였어요. 설마 이 상황에 코인에 올인할 줄이야. 아니,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렇게 잘 되는 항목이면 수익이 났을 건데 왜 돈이 없어? 잘 벌어서 나한테 위자료 주면 되지. 지금 살짝 정책이라서 확 오르지가 않네. 솔직히 위자료 한두 푼도 아닌데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 잠깐 생각해 본 거야. 그런데 나 아직 시도한 건 아니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게 이렇게 고역인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생각은 없었어요. 남편을 끌고 시댁을 찾아갔어요. 어머님, 저랑 이 사람이랑 이혼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어요? 그래, 들었다. 아들이 위자료 좀 빌려달라길래 5천 빌려줬어.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이니? 그 위자료 아드님이 코인 하느라 다 날려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자료 안 주려고 저를 유책 배우자 만들려고 했고요. 언어폭력이나 행사하는 쓰레기 와이프로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제 말에 시모의 눈썹이 움찔거리더라고요. 평소에도 포커페이스인 시모의 얼굴이 일그러진 걸 보니 시모가 이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나는 네가 드디어 우리 아들 헛짓거리 못 참고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구나. 제가 도망이요? 저는 이혼 안 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저한테 뭘 하는 줄 아세요? 취직이 안 돼서 점집 가서 점을 봤다고. 근데 와이프 때문에 자기가 길을 못 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자기 미래를 위해서 이혼하자고 한 거라고요. 제가 싫다고 했더니 친정에 찾아가서 어머니한테 이혼할 수 있게 저를 설득시켜달라고 했어요. 점집 이야기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시모의 얼굴이 완전 귀신처럼 바뀌더라고요. 하긴 모태신앙인 아들이 점집을 갔다니 분노할 법도 하죠. 너 며느리 말이 사실이냐? 네가 점집을 가서 뭘 봐? 아이고, 이 정신 나간 아들아. 어떻게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치더니 이번에는 그런 이유로 이혼을 해. 게다가 처가집에 가서 네가 그런 요구를 했다고? 너 진짜 귀신이 들었나 보다. 내가 인간이 아니라 귀신을 낳았나 봐. 여태까지는 내가 다 책임지고 해결해 주려 했는데 안 되겠다. 너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 남편은 그럼에도 별 미동이 없더라고요. 이 상황의 심각성을 본인만 모르고 있더라고요. 눈치도 없는 놈 알려줄 필요도 없으니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요. 엄마는 아들 미래가 중요하지 않아? 며느리 때문에 내 출세가 막힌다는데 그럼 며느리를 내치는 게 맞지. 왜 나를 탓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저 말하는 것 좀 봐. 네가 지금 집에서 가져간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이혼 위자료 내가 너한테 주는 게 아니었어. 며느리한테 직접 줬어야지. 엄마, 그리고 와이프랑 엄마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 엄마 거잖아. 그거 나한테 돌려주면 안 돼? 안 돼. 너한테 돈 줬다가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을 거다. 네가 어차피 위자료 날려먹었으니까 그 아파트는 며느리 줘. 위자료로 그 아파트 정도가 아니면 내가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닐 지경이야. 그런 정신 나간 이유로 애까지 있는 마누라를 버리는 놈이 내 자식이라는 게 부끄러워 미칠 것 같다고. 아, 엄마. 그거 나한테 주기로 한 건데 왜 말을 바꾸는 건데? 솔직히 저는 그 아파트 시댁에서 다시 가져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저한테 준다니 저도 당황스러웠죠. 네가 나한테 가져간 돈은 그 아파트 2배나 돼. 너는 진짜 양심도 없니? 엄마가 네 은행이야? 뭔 일만 있으면 찾아와서 돈이나 해달라고 하고 수습이나 해달라고 하고. 나도 이렇게는 못 산다. 네가 제정신 차릴 때까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그리고 합의 이혼 안 하면 소송비도 일절 지원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시모의 불호령에도 남편 얼굴은 의기양양하더라고요. 그래, 엄마 마음대로 해. 나도 코인으로 돈 좀 벌었거든? 그거 있으면 졌단 아파트 별거 아니니까. 나중에 나한테 와서 빌며 후회나 하지 말라고. 그럴 일 없을 거다. 그리고 너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집이나 찾아봐. 지금 있는 집은 며느리한테 위자료 대신 줄 테니까. 결국 저는 위자료 대신 그 아파트를 받기로 했고 남편은 그 집에서 쫓겨나가듯 나갔어요. 합의 이혼을 한 거고 일단 아파트는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라서 어머님이 제 명의로 돌려주셨어요. 저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려고 했던 남편도 저한테 그걸 들킨 뒤로는 어떻게 해볼 생각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시모 덕분에 무사히 이혼을 한 저는 살고 있던 집이 찝찝해서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다른 곳에 아파트를 얻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양육비에 대해서는 시모가 남편 몰래 먼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언제 사고를 쳐서 또 돈을 다 날릴지 모르니 일시금으로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더 주시겠다고요. 양육비 절대로 못 보낼 상황 생길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사양하지 않고 받았어요. 혼자서 애 키우게 됐으니 그 돈도 감지덕지였죠. 남편 놈 성격 제대로 알고 있던 시모가 이렇게 챙겨주는 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몇 달 안 지나서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화를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어요. 여보, 혹시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우리 이제 남이야. 난 당신한테 이런 요구 받을 이유도 없고 받고 싶지도 않아. 당신 코인 잘 되고 있다면서 그럼 그거 팔아서 돈 마련해. 코인은 망했어. 그리고 당신이랑 이혼한 것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다시 잘해볼 생각은 없어? 무슨 소리야. 당신이 이혼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해준 거잖아. 나는 그때 당신 보고 있던 정도 다 떨어진 사람이야. 그런데 코인 망했다고 다시 만나자고? 너 그게 나한테 할 소리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 사실은 대출 당겨서 비트코인 샀었거든. 코인이 안 올라서 고민하다가 SNS에 유명한 점집이라고 찾아서 갔는데 그 코인 안 오르는 게 내 운이 당신 운에 막혀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 그래서 이혼하자고 한 거야. 근데 얼마 전에 코인이 망했거든? 당신 TV에서 보지 않았어? 코인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 저도 아는 사건이었어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그 코인에 대한 기사를 본 적 있었죠. 못 볼 수가 없었어요. 인터넷 기사 1위에다 아예 도배가 됐었으니까요. 엄청나게 뻥튀기 된 코인이 순식간에 폭락한 뒤 결국 폐지가 됐었죠. 그거 보면서 혹시나 싶긴 했는데 역시나 그 코인에 전 남편도 투자를 했었던 거죠. 대출까지 당겨서. 그 코인이 당신이 투자한 코인이었어? 그러게 누가 그렇게 무리하게 코인을 하래? 어머님이 주신 내 위자료까지 거기에 넣었으면 나한테 와서 이런 말 하는 건 좀 아니지. 진짜 미안하게 생각해. 나도 몰랐어. 코인 망하고 나도 놀라서 그 점집 찾아갔는데 없어졌어. 게다가 사기꾼이었다고 난리 났더라고. 반짝 한 달만 하고 도망갔다고. 그래서 너무 걱정돼서 다른 점집 찾아갔거든. 그런데 거기서 그러더라고. 내 운이 엄청 안 좋아서 그렇다고. 와이프랑은 관련 없고 와이프는
오히려 제 방 역할에서 풍파를 좀 막아줬을 거라고 하더라고. 이혼했다고 하니 그럼 제 방이 없어져서 안 좋은 기운을 그대로 다 맞았을 거라고 하잖아. 내가 사기꾼한테 속아서 그런 거니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내가 그걸 왜 이해를 해야 해? 언제는 나더러 당신 인생의 걸림돌이라더니 이제 와서 그런 말하면 내가 좋아할 줄 알았어? 얼씨구나 하고 당신 따라 다시 재결합해줄 줄 알았냐고. 정신 좀 차려. 사기꾼한테 당해놓고 또 점집을 갔어? 왜 그러니?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이혼한 거야.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이 너무 우유부단하고 팔랑거리잖아. 도대체 다른 사람들 말에 왜 그렇게 줏대 없이 나부끼는 건데? 줏대가 없다니.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솔직히 말해서 나도 잘 살고 싶어서 이런 거 저런 거 해보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줏대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도전해본다고 생각해주면 안 돼? 도전? 당신 나랑 애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 당신 도전에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는지 이야기 안 하면 몰라? 매번 당신이 이직하거나 장사를 하려고 할 때마다 돈은 나가고 결국 뒤에 남은 빚 못 갚을 것 같아서 끙끙댈 때 당신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야? 당신 느긋한 표정으로 매번 어머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 나는 어머님이 당신한테 정 떨어져서 이번에는 수습 안 해주면 어쩌나 하고 매번 걱정하던 기억밖에 없어. 재결합? 내가 미쳤어? 사기꾼 말 그대로 믿고 나하고 이혼하겠다고 한 거 나는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야. 그런데 그런 나하고 재결합을 하자고? 그럼 나는 매일, 매 시간 당신이 혹시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말을 듣고 나랑 이혼하자고 할까 걱정하며 살아야 할 텐데 난 절대 그런 짓 안 할 거야.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큰 배신감을 2번이나 느껴야 해? 제 말에 전 남편이 입술을 꾹 깨물더라고요. 자기가 양심이 있으면 말 못해야 정상이죠. 그나마 양심이 남아있는 듯해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말을 꺼냈어요. 나는 절대로 그럴 생각 없어. 당신이 억만금을 준다 해도 당신하고 재결합할 생각 없으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말아줘. 매몰차 보이겠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끝까지 쫓아와 말도 안 되는 요구할까봐 최대한 단호하게 끊어보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연락이 다시 없었거든요. 그 전 남편 연락을 듣게 됐어요. 전 남편이 저한테 쫓겨나서 시모에게 찾아갔는데 시모가 아예 받아줄 생각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남편에게 이미 유언장에도 전 남편 이름 지웠다면서 앞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시모는 그래도 완전히 내칠 생각은 아니었는지 전 남편에게 앞으로 7년 동안 한 직장에서 꾸준히 일하며 성실하게 다니고 난 뒤에 오면 재산을 조금은 남겨준다고 했대요. 하지만 글쎄요. 하루가 멀다 하고 남의 이야기에 마음이 들썩이는 저 남자가 무슨 수로 7년을 꾸준하게 한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요? 게다가 저번에는 무리하게 아들 만나서 엄마랑 다시 잘해보려고 할 테니 도와달라고 했다더라고요. 애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건지. 그렇지만 저학년인 아들이 그 말 듣고 한마디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먼저 우리 버리지 않았냐고요. 그리고 아빠가 있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마음 편하다고요. 결국 그 이야기에 전 남편은 더 이상 면접 교섭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시댁이며 저며 아이에게 버림받고는 혼자 원룸살이하며 택배 알바하며 돈 갚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갚아주지는 못하니 본인이 갚기는 해야 하니까요. 정신을 차린 건지 안 차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7년은 지나봐야 알게 되겠죠. 저는 남편과 그렇게 완벽하게 타인이 되고 그 뒤로 마음 편하게 잘 살고 있어요. 남들은 이혼하면 힘들다, 괴롭다, 혼자 돈 벌고 애 키우는 거 힘들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몸이 힘들어도 마음고생은 덜하니까요. 매번 남편이 언제 사고 칠까 전전긍긍하고 사고 친 거 뒷수습은 잘 될까 끙끙 앓던 일들이 아예 사라져버렸잖아요. 정말로 마음이 너무 편해요.
게다가 남편과 이혼하면서 승진까지 되면서 근무 환경이 무척 좋아졌죠. 물론 책임감은 배가 되었고 시간도 많이 부족해졌지만 부족한 시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친정 부모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아빠 없이 혼자 자라는 아이 티나지 않게 잘 도와주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아이는 제게 항상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해줘요. 이런 힘든 와중에도 엄마 생각 많이 해주는 착한 아이로 커준 게 너무 대견하고요. 글을 쓰기 위해 기억을 떠올리면서도 제가 이런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된 것이 여전히 부끄럽고 비참하고 어디 가서 말하기 힘든 일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과정이 어찌됐든 저도 그 과정에서 남편에게 분노를 느꼈고 정이 다 사라져버렸으니 이혼하게 된 거지만 제가 글을 쓰게 된 것도 이런 한심한 이유로도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거든요. 남편이 팔랑귀 때문에 매번 집을 말아먹을 정도라면 이혼하시는 게 편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모든 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길 바라며 글을 이만 마칩니다.